시청자 여러분, 정세 아틀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돌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세 아틀라스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중국 해군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일본 잠수함 앞에서는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계가 움찔할 만한 진실과 해상자위대의 무서운 실력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최신 항공모함을 내세우며 바다의 왕이라고 부르고 마치 세상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듯 폼을 잡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거대한 몸집이 일본 잠수함 앞에서는 그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철관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거창한 말로 전쟁을 포장했지만 현실은 폐허와 피난민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왕자라는 수식어는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는 소리를 감추지 못합니다. 말은 화려한데 결과는 늘 초라하다는 그 전쟁의 냉소가 떠오릅니다. 심지어 미국 쪽 군사 분석가들 가운데서는 전쟁이 나면 중국 항공모함은 일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중국의 야망이 일본의 조용한 기술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력해 보이느냐? 그 답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러시아도 국가적 야망이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정작 국제사회가 본 것은 야망이 아니라 무덤의 숫자였지요. 전쟁은 늘 위에서 시작하고 아래가 계산서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중국 해군은 세 번째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배치 체계를 갖췄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미국에도 맞설 수 있고 일본 따위는 상대가 아니라는 식으로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 넘치는 웃음 뒤에서 중국 군부가 밤잠을 설칠 만큼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항공모함을 더 크게 만들수록 일본 입장에서는 더 크고 더 분명한 표적이 하나 생기는 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일본 기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해 3월 세계 각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잠수함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실전적으로 본격 적용하는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구형 배터리를 쓰는 잠수함들은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종종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일본 쪽은 이런 부담을 줄이며 더 오래 더 조용히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한쪽이 옛날 배터리로 버벅거릴 때 다른 한쪽은 대용량 배터리를 내장한 최신 기기를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기술 격차가 전장에선 무엇을 의미하느냐? 끝이 안 보이는 매복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숨을 죽인 채 오래 움직이지 않고 소음을 극한까지 줄여 먹잇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울리는 포성으로 도시를 뒤집어 엎을 때 정작 치명적인 건 소리보다 예고 없이 떨어지는 현실이었듯 바다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조용함입니다. 일본은 숨는 기술만 강한 게 아닙니다. 찾는 기술에서도 중국을 어린애 취급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선체에 탑재된 고성능 소나 시스템은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니라 주변의 소리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거리와 방향, 속도까지 빠르게 읽어낸다고 합니다. 물속에 촘촘히 깔린 거미줄처럼 상대의 소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반면 중국 항공모함은 디젤 발전과 추진 계통 등에서 소음이 크다는 이미지가 자주 언급됩니다. 일본은 상대의 손바닥을 보는 듯한데 상대는 눈가리개를 하고 걷는 것 같다는 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정교한 감시와 표적화 체계 앞에서 우리는 다 보고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공격력 이야기는 더 잔인합니다. 일본의 최신 어뢰로 거론되는 28식 어뢰는 단순한 어뢰가 아니라 목표를 더 정교하게 추적하는 무기로 묘사되곤 합니다. 과거 어뢰가 기만 장비에 속을 수 있었다면 최신형은 가짜를 가려내고 실제 목표로 향한다는 설명입니다.
더 무서운 건 폭발 방식입니다. 선체에 부딪혀 터지는 게 아니라 선체 아래에서 터져 거대한 수압과 버블 제트로 선체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꽂는 방식이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만 톤급 함정이라도 아래에서 받는 충격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발로도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풍자하자면 러시아가 전쟁을 특별이라고 부르며 현실을 지워보려 했지만 결국 남은 건 지도 위에 찍힌 무덤의 점들이었던 것처럼 바다 위의 거대함도 한순간에 표적이란 단어로 바뀝니다. 이름만 그럴듯하다고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을 보겠습니다. 길이 300m를 넘기고 전자기 캐터펄트를 탑재했다며 중국 매체는 미국의 포드급에 맞먹는다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여기서 찬물을 끼얹어야 합니다. 치명적이고도 민망한 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자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자기 방식은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먹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원자로가 있어 전력을 물쓰듯 쓸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항공모함이 증기 터빈과 디젤 발전에 의존한다면 최신 게이밍 PC를 건전지로 돌리려는 것과 비슷하다는 조롱이 나올 법합니다. 전투기를 여러 대 사출하면 함내 전력은 수미가 빠지고 레이더가 약해지거나 선박 운용이 제약을 받거나 캐터펄트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왕자는 거대한 표적이 됩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과시하던 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선 정비와 보급 문제로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었듯 전쟁의 본질은 스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용입니다. 연료 문제도 큽니다. 항공모함은 하루에 연료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항공모함이 장기간 보급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달리 일반 동력 항공모함은 급유와 보급이 필수입니다. 만약 보급함이 먼저 격침되면 항공모함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연료가 떨어져 표류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바다의 왕이 사실은 엄마 손을 잡아야 걷는 아이라는 풍자도 가능하겠지요. 러시아도 전선에서 보급이 꼬이면 대열이 멈추고 그 틈을 파고든 상대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전쟁은 결국 기름과 철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운용 경험의 격차도 절망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운용 경험을 쌓았고 일본도 해상자 위대 체계 아래에서 엄격한 훈련과 실전적 노하우를 축적해왔다는 평이 많습니다. 반면 중국이 항공모함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건 2012년 무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공개하는 선전 영상을 보면 대체로 낮 시간대, 잔잔한 바다, 좋은 조건의 장면이 많습니다. 야간 이착함, 악천후 운용, 실전형 훈련 영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려워서입니다. 바다의 밤은 냉정하고 미숙한 운용은 사고로 직결됩니다. 러시아도 초반에 완벽한 계획이라 큰 소리 쳤지만 야전에서 무너진 건 계획이 아니라 훈련과 경험의 빈틈이었습니다. 지리 조건도 중국에겐 지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열도,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넘어야 하는 벽입니다. 미야코 해협, 스시마 해협 같은 좁은 길목은 잠수함 입장에서 매복하기 좋은 곳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일본이 약 20척이 넘는 잠수함 전력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교대 운용으로 상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해저 지형과 조류를 꿰뚫는 승조원들이 엔진을 줄이고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통과할 길목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 도망칠 길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성능 과시 측면에서도 중국의 비효율이 두드러진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건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유지비까지 더하면 더 커집니다. 반면 잠수함은 같은 비용으로 여러 척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흔합니다. 경제가 둔화되고 부동산 문제가 흔들리며 청년층 고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돈 먹는 괴물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붙습니다. 일본은 거대한 배를 자랑하는 대신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비대칭 전력에 집중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전략이란 말입니다. 러시아도
대국의 체면을 위해 전쟁을 끌었지만 그 체면 비용은 국민의 삶으로 결제됐습니다. 체면은 통장이 아니라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일부 분석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외부 압박과 과시를 위해 전진해 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일본의 P-1 대잠 초계기 등의 감시로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포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받은 일본 잠수함은 깊은 수심에서 조용히 대기합니다. 중국 함대가 지나가는데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장이 조용히 명령을 내립니다. 광섬유 유도 방식으로 묘사되는 28식 어뢰가 목표를 향해 뻗어갑니다. 다음 순간 물기둥이 치솟고 중국의 꿈은 꺾입니다. 이것이 감정이 아니라 기술 논리로 그려진 미래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옥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 절망적인 진실은 하드웨어 스펙표의 뒤편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 군수 품질, 메이드 인 차이나 군사 품질의 실제가 어떠하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각종 비리와 부실이 이어졌다는 풍문이 돌고 믿기 힘든 결함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군만 완벽한 품질 관리가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항공모함 선체의 특수 강제가 정말 극역 강도를 유지하는지, 용접 하나하나와 방수문 하나하나에 부실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심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일본 잠수함은 깊은 수심의 고압을 견디는 고강도 강제와 장인 수준의 정밀 제작으로 유명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중국은 속도와 할당량, 보여주기식 보고가 모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명적 약점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어뢰가 명중하기도 전에 혹은 급격한 기동만으로도 선체의 균열이 간다면 전투 이전에 자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웃음거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독재 체제 군대가 반복해온 패배의 유산이라는 날 선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지요. 부패와 허위보고는 전쟁에서 가장 먼저 폭발합니다. 포탄이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터집니다. 더 잔혹한 현실은 사람의 문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해군 병사들 가운데는 외동 정책 세대로 자라며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식의 평가가 나오곤 합니다. 깜깜한 바다, 폐쇄된 공간, 보이지 않는 죽음이 노리는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피격과 침수, 화재가 발생하면 끝까지 자리 지키며 손상 통제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경험 많은 군사 분석가들은 중국군이 패닉에 약하고 지휘체계가 경직되어 윗선 명령 없이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합니다. 반면 해상자 위대는 선발된 프로페셔널이며 미일 연합훈련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한 판단력을 주입받았다고 합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물 한 방울 소리도 내지 않을 정도의 기울과 각오를 가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신적 터프니스에서 양측은 성인과 갓난아기만큼 차이가 난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피격되는 순간 내부는 혼란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일본 잠수함 내부는 담담히 다음 발을 준비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스펙표에 없는 인간력이 최대 격차라는 주장입니다. 러시아의 전쟁도 결국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장비보다 더 먼저 무너진 것은 사기와 조직 그리고 거짓말이 쌓인 체계였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해야 하는 건 잠수함만이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일본 열도 자체가 거대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며 거대한 센서 덩어리라는 겁니다. 해저에는 일미가 공동으로 구축한 소나, 감시망,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 같은 시스템이 거론되곤 합니다. 중국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항구를 나서는 순간부터 소음이 기록되고 식별되고 추적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은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들고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나옵니다. 일본 쪽은 적외선 감시, 해상 초계, 정찰 위성, 잠수함 전력까지 겹겹이 겹친 킬 웹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항모 타격군 지휘관은 모니터에 찍힌 수많은 빨간 점을 보며 절망적 고립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어놓은 게 아니라 자루 속의 쥐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일본의 호위함 이즈모급의 항공 운용 이야기가 덧붙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항공모함이 없다고 얕봤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라는 주장입니다. F-35B를 운용하는 형태로 사실상 라이트 캐리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함대가 해면만 신경 쓰며 아래를 경계할 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력의 타격이 위에서 들어오면 방어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어뢰, 위에서 스텔스 공격, 이 조합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F-35B의 센서 능력은 중국의 J-15 같은 함재기보다 우세하다는 평가가 자주 나오고, 중국이 일본 전투기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장거리 미사일이 지휘부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식의 과격한 시나리오도 제시됩니다. 잠수함은 항모킬러, 스텔스는 하늘의 지배자. 이 조합이 일본이 준비한 중국 해군 붕괴 시나리오의 전모라는 주장입니다. 2027년에 대만 문제 같은 시간표가 거론될수록 조급한 쪽은 중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방위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토마호크 배치, 장거리 타격 능력, 차세대 잠수함 개발, 이지스 체계 강화 같은 방향으로 일본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지고 지금 하면 일본의 반격에 맞는다는 궁극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항모 영상을 반복해서 흘리며 위협하는 것은 스스로의 약함을 숨기기 위한 강박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약한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씁쓸한 교훈이 있습니다. 위협의 영상은 끝없이 돌아가도 전장의 현실은 편집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은 늘 민간인의 삶을 먼저 찢습니다. 결국 중국이 수십조 원을 투입해 만든 함대는 일본의 비대칭 전력 앞에서 그저 바다 위에 떠 있는 호화로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제시됩니다. 중국의 꿈, 이른바 차이나 드림은 일본 잠수함이 쏘는 한 발의 어뢰로 차갑고 어두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악몽이 될 운명이라는 식의 표현까지 나옵니다. 감정론을 빼고 냉정한 군사 시뮬레이션이 내리는 결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려한 선전 뒤에 숨은 중국 항공모함의 취약점과 그것을 냉정하게 노리는 일본 잠수함의 무서운 능력.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능과 기술로 결정됩니다. 수조엔의 철덩어리를 띄우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공포로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 승패의 방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려면 상대가 손을 대는 순간 끝장난다고 믿게 만드는 압도적 힘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잠수함 기술이 그 최강의 억지력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으로 2030년대, 2040년대를 향해 일본 기술은 더 진화하고 무인 잠수함과 차세대 무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중국은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쟁을 특별이라고 우기던 러시아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특별했던 건 망상뿐이었듯 바다의 패권도 말이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잠수함이 중국 항공모함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수의 힘이 이긴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뜨거운 토론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전부 읽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고 속이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진실을 넓히는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사썰전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시사썰전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